7살,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운 나이에 저는 낯선 여자의 손에 끌려 교토의 게이샤 집에 팔려왔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받고 저를 넘겼고 저는 그날부터 이름 대신 쥐새끼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고 밥은 늘 찬밥이었으며 잘못 눈을 마주치면 부채로 뺨을 맞았습니다. 화려한 기모노 뒤에 숨겨진 건 피눈물 나는 훈련과 끝없는 빚이었고 저는 그 세계에서 20해 넘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게이샤의 삶을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오키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건 제 위치가 어디인지였는데요. 집안의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첫날 밤에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선배 게이코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쳐다봤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죠. 차나 가져와 이 쥐새끼야. 그게 제가 이 세계에서 들은 첫 번째 명령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숨소리조차 죄가 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7살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무릎이 저려와도 꼼짝 않고 앉아있는 법을 배웠고 눈을 잘못 깜빡였다는 이유로 부채에 맞기도 했습니다. 오키아의 엄마, 그러니까 이 집을 운영하는 여자는 제가 게이샤라고 부르자 바로 정정해줬는데요. 교토에서는 게이코라고 부른다면서 도쿄의 게이샤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바닥만 닦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고 모든 걸 눈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넉 달이 지나자 소리 없이 걷고 숨소리 없이 존재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 사이에 부채로 맞은 횟수가 17번이었는데 죄목은 다양했어요. 너무 시끄럽게 했다거나 눈을 잘못 깜빡였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오키아의 엄마가 중요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라고 시켰을 때 제 손은 떨려서 찻잔 안에 파도가 일 정도였는데요. 쏟지 마라, 쏟지 마라 속으로 100번쯤 외치면서 겨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찻잔의 무늬가 손님을 향하도록 돌려놓았던 거예요. 선배 게이코들이 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따라한 건데 그걸 본 오키아의 엄마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선배 게이코가 저를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 가능성이 있네요. 딱 3마디였는데 저는 그 순간 몸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봐 준 거니까요. 물론 여전히 구석에 해진 이불에서 잤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제 등은 완벽한 인사 각도로 영구히 휘어졌고 진화론도 게이샤 훈련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 정도였죠. 아침 일과는 해 뜨기 전에 시작되었는데 다리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머리 위에 책을 올리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책 한 권에서 시작해서 2권이 되고 거기에 물컵까지 올렸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처음부터 다시였어요. 제 목 근육은 이제 작은 건물 하나쯤은 지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오후에는 샤미센 연습이 있었는데 3시간 동안 손가락 끝으로 줄을 튕기다 보면 피가 나고 굳은 살이 생기고 또 피가 났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뒤를 쫓아다닐 때 저는 완벽한 음정을 쫓느라 손톱이 빠지는 줄도 몰랐고 음악 선생님은 80살이었는데 대나무 막대기로 제 손을 때리는 조준 실력은 궁수 수준이었어요. 손가락이 공이 되는 음악 피구를 매일 했던 셈이죠. 저녁 식사에는 예절 수업이 따라왔는데요. 술을 따르는 방법만 37가지였고 남자의 사업 성공을 칭찬하는 방법은 23가지인데 그 사업이 뭔지는 몰라도 되는 거였습니다. 대화해도 되는 주제는 15개, 금지된 주제는 300개였고 내일 시험이라고 했죠. 13살이 되자 저는 집안의 모든 기모노 무늬를 외웠고 게이코의 허리띠 매듭만 봐도 그녀의 등급과 전문 분야, 심지어 성격까지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쓸모없는 기술이었지만 이 세계에서는 필수 화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키아의 엄마가 시코미, 그러니까 견습생 4명을 큰 방으로 불렀는데요. 4명 중 3명은 계속 하인으로 남고 1명만 정식 마이코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기모노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일 정도였는데 엄마가 저를 가리켰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보고 듣는지 알고 있어. 다음 달부터 훈련 시작이야. 저는 살아남은 거였고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 뒤 몇 년은 고급 훈련의 연속이었는데요. 발이 스스로 언어를 갖게 될 정도로 복잡한 춤을 배웠고 하나 틀리면 손등을 맞았습니다. 15살에 드디어 데뷔 준비가 되었는데 미세다시라고 불리는 첫 공식 등장 전날 옷을 다 벗고 나무 욕조에 들어가야 했어요. 선배 게이코들이 제 몸 구석구석을 경주마 검사하듯 살폈는데 1명은 너무 말랐다고 했고 다른 1명은 목이 좋다고 했고 3번째는 가슴이 작아서 기모노 입기엔 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부품들의 집합으로 축소된 거였죠.
변신의 날이 왔을 때 분장사가 흰색 물감 단지를 들고 다가왔는데요. 움직이지 마, 말하지 마, 숨도 세게 쉬지 마라고 했습니다. 베이스를 바르는데 젖은 시멘트를 얼굴에 바르는 것 같았고 피부가 그 밑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름다움은 고통이고 부분적인 질식이기도 하다는 걸 배웠죠. 머리를 손질하는 사람은 스모 선수만큼 근육이 있었는데 잡아당기고 비틀고 태풍도 버틸 수 있는 구조물로 제 머리카락을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핀이 두피를 찔렀고 각각의 핀이 고유한 성격을 가진 작은 단검 같았어요. 가장 아픈 핀에는 찌르게 씨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기모노는 그냥 기모노가 아니라 후리소대라고 불리는 건데 소매가 너무 길어서 바닥에 끌릴 정도였고 가격은 오키아가 석 달 동안 버는 돈보다 비쌌어요. 마지막으로 15cm 높이의 나무 신발을 신었는데 걷는 게 극한의 균형 잡기 운동이 되었죠. 저는 이제 걸어다니고 말하는 국보가 된 거였습니다. 가발을 쓰는 선배 게이코들과 달리 제 정교한 머리 모양은 진짜 제 머리카락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나무목 받침대에 목을 올리고 자야 했어요. 아름다움은 고통이고 수면은 선택사항이었으며 솔직히 화장실도 좀 가고 싶었지만 저녁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제 언니,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는 선배 게이코가 첫 번째 찻집으로 안내하면서 속삭였는데요. 기억해, 넌 몸을 파는 게 아니야. 환상에 대한 접근권을 파는 거야. 아름다움과 예술이 이 세상에서 아직 중요하다는 환상 말이야. 첫 손님은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저는 연습한 대로 정확하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가 제 순수한 아름다움을 칭찬했을 때 언니가 정확히 맞는 타이밍에 웃으면서 그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렸어요. 첫 번째 교훈,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최고의 방어라는 것이었죠. 잘생긴 젊은 손님이 자기 사업 모임에 저를 지목해서 불렀을 때 제 심장이 살짝 뛰었는데 그건 프로답지 못한 반응이었고 언니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언니의 조언은 직접적이었어요. 우리 일에서 마음은 형편없는 투자야. 감탄은 화폐지만 애착은 빚이거든. 차갑게 들렸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17살의 큰 축제에서 첫 동무 공연을 맡았는데요. 제 위장은 순수한 공포의 창작 무용을 추고 있었습니다. 샤미센이 시작되자 부채가 제 팔의 연장이 되었고 제 몸은 계절이 바뀌고 사랑을 찾고 잃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지막 음이 공주에 맴돌았고 정적이 흐르다가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명한 시인이 다가와서 말했는데요. 잠시 당신이 인간인 걸 잊었소. 당신은 바람이 되고 비가 되고 춤의 정신 그 자체가 되었소.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단순히 예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마이코로 2년을 보내면서 저는 이중생활의 기술을 익혔는데요. 공적인 저는 절대 땀 흘리지 않고 절대 지치지 않고 절대 화장실 갈 필요 없는 떠다니는 우아함의 환상이었습니다. 사적인 저는 새벽 3시에 이불 위에 쓰러져서 화장도 반쯤 지운 채로 머리핀이 꿈을 찌르는 것도 신경 쓸 힘이 없었죠. 오키아는 제 팔뚝보다 두꺼운 장부를 관리했는데요. 모든 비단, 버선, 뭐든 머리 장식, 모든 샤미센 수업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빚은 국고 수준이었고 한 번은 실수로 빚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너무 웃어서 차에 목이 막힐 뻔했어요. 연속 약속에서 살아남는 요령을 개발했는데요. 술잔은 입술에 살짝만 대고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화분에 비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찻집 구석의 화분은 만성적으로 취해 있었고 자정 넘으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를 3m는 커 보이게 만들면서도 그가 자기 자아가 조종당하는 줄 모르게 하는 은근한 칭찬의 기술을 완성했고 제 명성은 커졌습니다. 아는 눈을 가진 여자.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는데 지쳤어요. 멋진 옷을 입은 치료사 같은 건데 돈은 더 받고 시간은 더 나쁜 거였죠. 저 자신의 서로 다른 버전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찻집에 저, 춤 공연에 저, 축제에 저, 개인 훈련에 저가 있었습니다. 다른 순간마다 다른 가면이었고 가끔 어떤 게 진짜 나인지 궁금했어요. 어쩌면 다 진짜이고 어쩌면 아무것도 진짜가 아닐지도요. 3년이 지났는데 제 빚은 여전히 넘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수도에서 유명한 배우가 방문했는데요. 저녁이 끝날 때 그가 남긴 사례금이 어찌나 후했는지 엄마의 눈이 실제로 커졌어요. 그녀는 돈 앞에서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엄마가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로 밀어줬는데 안에는 거북 등딱지와 금으로 만든 정교한 칸자시 머리 장식이 있었습니다. 오키아에서 빌린 게 아니라 제 것으로 간직하라고 했어요. 이건 네가 번 거야, 간단하게 말했죠. 제 첫 번째 개인 소유물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언젠가 제 삶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실체적 증거였습니다.
에리카의 의식은 마이코에서 완전한 게이코로의 전환을 표시했는데요. 빨간 옷깃이 하얗게 바뀌고 정교한 머리 장식이 단순해졌습니다. 스타일은 더 섬세하고 세련되어졌고 나 좀 봐라에서 나 같았으면 좋겠지로 바뀐 거였죠. 재정 현실 점검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빚이 있었지만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통제했습니다. 엄마가 가져가는 몫이 줄었고 제가 직접 약속을 협상했어요. 갑자기 저는 예술가만이 아니라 사업가가 된 거였는데 비단에 쌓여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는 사업가였죠. 침묵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법을 배웠는데요. 눈썹 하나 올리기, 생각에 잠긴 멈춤, 고개의 살짝 기울임, 이 작은 제스처들이 1시간짜리 연설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관리에게 적절한 표정으로 전쟁을 시작하거나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단나, 그러니까 후원자가 생기면서 선택적이 될 수 있었는데요. 저를 부르는 모든 취한 상인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침묵이 마땅한 농담에 웃어줄 필요도 없어졌고 예술과 대화와 경계를 존중하는 손님들의 모임을 갖고 나갔어요. 혁명적인 개념이었죠. 제 일정은 일본의 계절 리듬을 따랐는데요. 봄, 벚꽃과 가을, 단풍 때 부유한 손님들이 감상 파티를 열면 가장 바빴습니다. 기모노도 계절에 따라 바뀌었는데 겨울에 두꺼운 비단에서 여름에 가벼운 직물로 바뀌었어요. 25살에 엄마가 저에게 첫 번째 마이코를 지도하라고 배정했는데 그 아이는 온통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그 아이가 첫 다도에서 허둥대는 걸 보다가 제가 다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제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톤으로요. 순환은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28에 이정표에 도달했는데요. 오키아 빚을 전부 갚은 거였습니다. 엄마가 정리된 장부와 작은 술잔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거야. 술을 마셨는데 가능성의 맛이 났습니다. 서른은 게이샤 나이로는 다르게 다가왔어요. 춤 연습 때 무릎이 삐걱거리고 몇 시간 동안 완벽하게 똑바로 앉아있으면 등이 항의했죠. 제 몸도 오키아처럼 빚의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적응했어요. 전략적으로 쉬는 날을 배치하고 모임에서 정확히 맞는 순간에 떠나는 완벽한 핑계를 개발했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요. 번역하면 발이 죽겠고 당장 이불에 얼굴을 파묻어야 해요 라는 뜻이었죠. 한때 숨쉬기만큼 자연스러웠던 완벽한 무릎 꿇기 자세가 1시간 지나면 다리에 쏘는 통증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차분해 보이면서 실제로는 몇 분마다 체중을 옮기는 기발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조각상인 척하면서 마라톤을 뛰는 것 같았죠. 저축으로 작은 고급 찻집을 열었는데요. 오키아는 아니었어요. 새 게이코를 키우는 책임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위기와 손님과 경험을 제가 통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명성이 자동으로 엘리트들을 끌어모았고 제 조건은 협상 불가였는데 그래도 그들은 왔어요. 저보다 앞서 성공한 게이코들 중 일부는 손님과 결혼해서 은퇴하는 걸 선택했고 다른 이들은 자기 오키아를 사서 여성 기업가가 거의 전무했던 시대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드문 여성 전통의 일부였던 거죠. 유명한 화가가 절 위탁으로 제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완성된 작품을 보여줬을 때 저는 고대 시가 수모, 황모, 황실궁정 전통의 이미지들 사이에 영원히 남겨진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전통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전통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마흔의 관광객이 저를 사라져가는 예술의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면서 속으로는 그들의 무지를 무시했습니다. 제 학생들을 찻집에 꽉 찬 일정을 게이코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보면 저는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종신형으로 시작된 것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길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개인 방에 앉아서 흰 화장 밑에 숨겨진 희미한 웃음 주름을 만져봤어요. 그 오래전 오키아에 들어갔던 겁에 질린 7살 아이를 생각했죠. 마흔의 관광객들은 저를 멸종위기종처럼 사진 찍었는데요. 그들이 모르는 건 현대 일본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여전히 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였습니다. 제 시대보다는 적지만 예술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유물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은 사슬의 하나의 고리였습니다. 우린 잘했어. 시간을 가로질러 그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끝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세상에서 저는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로 가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삐걱거리는 무릎 하나하나, 이른 아침 하나하나, 완벽한 인사 하나하나의 가치가 있었어요.